두 번째, 의식의 깨어남입니다. 의식의 깨어남. 그 의식의 깨어남 다른 말로 하면 의식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 단계. 이 단계를 삶 자체가 부조리하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삶이야 이건. 말도 안 돼. 근데 또 한 가지 의미는 부조리를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 구분하셔야 돼요. 그 미트 시지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트 시지프에서도 부조리한 삶을 얘기할 때는 삶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성적으로 비합리적이다. 그런 의미고요. 부조리의 삶은 우리가 부조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시지프의 신화에서도요. 의식의 깨어남은 제가 처음에 부조리의 삶이라고 매겼었습니다. 타이틀을. 근데 좀 쉽게 의식의 깨어남이라고 했습니다. 자유의 재발견. 체포되어 메르소가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우선 그의 삶에서 중요했던 감각적 자유의 박탈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처음 형무소에 수감되어서 나에게 가장 괴로웠던 것은 내가 자유로운 사람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가령 바닷가에 가고 싶고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속권하는 따위 말이다. 발바닥에 부딪히는 첫 물결, 물속에 몸을 담그는 촉감, 거기서 느낀 해방감, 그런 것들을 상상할 때면 나는 갑자기 감옥의 벽이 그 얼마나 답답한가를 느끼는 것이었다. 그 메르소는 기본적으로 감각적인 사람이죠. 감각을 중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선 당장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가서 가장 아쉬운 것은 감각적인 자유입니다. 감각적인 자유.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런 감각적인 자유는 어떤 총체적인 자유를 갈구하는 모습으로 점점 발전해 갑니다. 단순한 말초적인 감각의 자유가 아니라 의식의 자유까지 갈구하는 모습을 보이죠. 재판이 진행되고 감옥 생활을 영위하며 메르소가 발견하는 가치는 삶 전체를 아우르는 자유입니다. 나름대로 감옥 생활에 적응한다고 하지만 법정과 형무소를 오갈 때 접하는 시가지의 풍경과 소리는 그에게 그동안 미처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126쪽, 127쪽 인용합니다. 법원에서 나와 차를 타러 가면서 나는 매우 짧은 한순간 여름 저녁의 냄새와 빛을 느꼈다. 어두컴컴한 호송차 속에서 나는 내가 좋아하던 한 도시 그리고 이따금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던 어떤 시각의 귀에 익은 그 모든 소리들을 마치 자신의 필요한 마음속으로부터 찾아내듯이 하나씩 다시 들을 수 있었다. 그렇다. 그것은 이미 내가 오랜 옛날 내가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던 그런 시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무언가 달라져 버린 것이 있었다. 왜냐하면 내일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이제 내가 다시 되면은 것은 나의 감방이니 말이다. 감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한 기대도 이제 있는데요. 그 자유를 갈구하는 거죠. 그전까지는 내일을 기대하지 않고 살았죠. 오늘에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메르소는. 그런데 이제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말초적 감각적 즉흥적인 삶에 만족하며 세상에 무관하게 살던 메르소는 자유로운 인간관계나 자유로운 사회 참여를 모르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자유의 박탈은 그의 인생에 있어 커다란 충격이자 부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인간이 지닌 추동력이라는 깨우침입니다. 감옥 생활하면서 점점 자기 성찰하면서 자유의 개념도 감각적인 자유에서 벗어나 점점 인간 기본권으로서의 자유에 대한 성찰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부조리한 제도의 비판입니다. 부조리한 사회제도인 셈이죠. 사회제도의 비판. 메르소는 자신의 재판 과정을 냉소적으로 봅니다. 그것은 재판의 진행이 일방적이고 코믹한 면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인용합니다. 129페이지. 피고석에 앉아서일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언제나 흥미있는 일이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나를 빼놓은 채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참여도 시키지 않고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 나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었다. 실제로 우연에 의한 살인이라는 메르소의 답변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추가적인 심층 심리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모친을 양론에 맡긴 사실, 모친 상태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밀크커피를 마셨으며 담배까지 피운 데다 졸기까지 했다는 사실, 장례식 다음날 여자친구가 식용영화를 보고 정사를 나누었다는 사실, 레몬 같은 불량배의 친구 노릇을 했다는 사실 등이 검사의 주요 논거로 작용하며 재판은
일방적으로 진행됩니다. 판사, 검사, 국선 변호사, 배심원, 증인들은 외면적인 사실만을 보고 판단하며 각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메르소가 보기에는 마치 클럽의 회원들 같아요. 판사, 검사, 변호인들, 신문기자에 이르기까지 클럽의 회원들 같이 자기는 따로 놓고 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상적인 재판의 진행에 국선 변호사마저 다음과 같이 항변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피고는 어머니를 매장한 것으로 해서 기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살인을 한 것으로 해서 기소된 것입니까? 방청객들이 웃었다. 125쪽입니다. 수세멜리 변호사가 다음과 같이 양로원의 페르젠감에게 반대 신문하면서 볼멘 소리로 재판의 진실성을 문제 삼은 것은 코믹하면서도 일면 전곡을 찌르는 면이 있습니다. 차석 검사는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도 보았느냐고 물었다. 페레스는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검사가 배심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하실 겁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사가 화를 냈다. 그는 내가 보기에도 과장되었다 싶을 만큼 목청을 돋워서 페레스에게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을 보았느냐고 물었다. 페레스는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방청객들이 웃었다. 그러자 변호사는 한쪽 소매를 걷어붙이면서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것이 바로 이 재판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라지만 사실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선 변호사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죠. 메르소를 왜 죽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였습니까? 원한이 있었습니까? 아랍인에 대해서? 태양 때문이었죠. 근데 태양 때문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로 인정받지 못하고 단지 그 모친 장례식 때의 그 태도, 일련의 태도만 갖고서 사형 언도를 받게 하는 그런 이상한 재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목은 약간 코믹하지만 어쩌면은 그 사회제도를 풍자하는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재판정에 대한 비난은 재판의 엉성한 뿐만 아니라 프랑스 사회제도가 그 당시 비정상적인 점, 예를 들어서 1940년대까지도 그 알제리 독립이 한참 전쟁 치열하게 할 때인데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법령들도 아주 복잡했었습니다. 알제리에 있어서도 프랑스의 식민지령이 자꾸 바뀌는 추세였고 또 국내에서도 알제리에 있는 프랑스 국민들에 대한 관련 법규도 자꾸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 사회제도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국민들이 많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회가 상당히 불안정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자 공산당이 거의 정권을 잡다시피 하는데 그와 같이 그 굉장히 정치 체제 또 사회제도 자체가 좀 취약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어머니의 장례식과 살인사건을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엮어서 논고를 합니다. 이에 방청객들도 동조하는 분위기를 보면 사회규범과 관습의 공고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검사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법복을 바로잡곤 하더니 존경하는 변호인처럼 순진하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두 범죄의 사실 사이에 어떤 근본적이며 비장하고 본질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는 힘차게 외쳤다. 범죄자의 마음으로 자기 어머니를 매장했으므로 나는 이 사람의 유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논거는 방청객들에게 엄청나게 강한 인상을 준 것 같았다. 방청객들도 동조합니다. 이 말에. 심지어 검사는 말하기를 다음날 있을 부친 살해범의 잔악한 범죄를 심판할 것인데 그 범죄가 줄 전율감보다 메르소의 범죄가 준 전율감이 더할 지경이라고까지 논거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즉 검사죠.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잔악한 범죄 앞에서는 상상력조차 뒷걸음질 친다는 것이었다. 그런 인간사회의 율법이 가차없는 처단을 내리기를 감히 기대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범행이 불러일으키는 전율감은 나의 무감각한 마음에서 느끼는 전율감보다는 차라리 덜할 정도라는 것을 자신은 서슴지 않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그의 말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어머니를 죽이는 사람은 자기의 손으로 아버지를 죽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간사회를 등지는 것이었다. 어쨌든 전자는 후자의 행위를 준비하는 것이며 말하자면 그러한 행위를 예고하고 정당화한다는 것이었다. 133쪽입니다. 그러니까 모친 관 앞에서 담배를 핀 사람이 소위 아버지를 죽인 범죄자보다 더 흉악범이 된 겁니다. 이와 같이 무감각을 가장 큰 범행 요인으로 보는 검사의 논고는 우발적인 살인범인 메르소를 존속 살해범보다 더 잔악한 괴물로 만들면서 메르소는 이제 괴물이 됐습니다. 근거가 부재한 채 논리가 자의적으로 비약하고 있습니다. 만약 메르소가
무뎌진 감각을 무릅쓰고母亲의 장례식 때 의례적인 눈물을 흘렸다면 검사의 동거는 근거를 상실하는 셈이 됩니다. 슬퍼하는 감정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과 살인을 필연적인 결과로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경강부회가 되는 부조리한 논거일 뿐입니다. 더욱이 메르소의 재판은 형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부조리한 재판입니다. 우선 재판정에 살해당한 아랍인 측의 증인과 변호인이 전무하고 피해자 측의 수사 결과도 없습니다. 둘째, 검사의 논거에는 살인사건은 뒷전이고 메르소가 모친 장례식 때 취한 태도와 마리아의 관계, 뚜장이 리본과의 관계가 논거의 전부입니다. 독실한 예심판사는 메르소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자 포기하고 조사도 마무리한 채 사건을 정리하여 넘긴 터였습니다. 다소 메르소의 재판 과정에 대한 비판은 단순한 냉소주의를 넘어서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진실을 파악한 노력을 하는 새로운 사회제도를 수립하여 형식주의에 그친 당대의 사회를 개혁하자는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까미의 의도죠. 뭔가 사회제도를 고쳐야 한다. 알제리에서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개인적인 얘기지만 알베르 까미 자신도 어렵게 자랐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솜씨는 있었고요. 그래서 아는 이제 지인 통해서 프랑스 작가들하고 연기가 어렵게 돼서 이제 프랑스에 진출했는데 아주 쉽지 않았답니다. 폐쇄적이잖아요. 프랑스 문단이 폐쇄적이어서 소위 프랑스 문단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이죠. 웬 알제리 촌놈이 왔어? 하는 이런 식으로 피에노아르라고 이상하게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죠. 주로 알제리에서 태어난 백인 프랑스인들을 검은 바위라고 불렀어요. 그 뜨거운 데서 다녀서 발이 까매서 그런지 하여튼 그래서 그 차별하고요. 까미는 그냥 잘생겨서 그나마 낫는데 하여튼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프랑스 특히 파리에서 활동했는데 잘 껴주지 않았대요. 껴주지 않아서 그렇죠. 겉돌다가 나중에 노벨상을 타고 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냥 연극 배우로서 연극 연출가로서 근근히 그 생계를 잇는 처지였었습니다. 사회제도 자체가 그 이방인이 그 주류에 편입하기 어려운 아닌 게 아니라 까미는 1958년 이방인의 미국판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기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사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있다. 무슨 말이죠? 약간 풍자적인 경고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죠. 이방인을 미국판 영어로 낸 판에서요. 거기서 이런 말 썼죠. 우리 사회에서 자기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사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있다. 이런 풍자적인 말을 써놨습니다. 메르소에게 다음같이 설명합니다. 거기서 그는 거짓말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는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자신의 감정을 은폐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즉시 위협당한다고 느끼게 마련이다. 예컨대 사람들은 그에게 관례대로의 공식에 따라 스스로 저지른 죄를 뉘우친다고 말하기를 요구한다. 그는 그 점에 대해서 진정하게 뉘우치기보다는 오히려 귀찮은 일이라고 여긴다고 대답한다. 이러한 뉘앙스 때문에 그는 유죄 선고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회. 그게 현대사회라는 거죠. 현대사회는 때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하는 걸 원하고 미사여구를 쓰는 걸 원하고 그러는데 메르소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것 자체가 메르소의 결정적인 하자가 된다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 메르소의 우발적인 살인은 우연히 인간 세계에서 필연으로 둔갑하면서 많은 불행을 야기한 것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주류 사회나 주류 문화의 구성원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배척과 처벌이 가해졌습니까? 하다못해 중세 유럽부터 심지어 20세기 초 북아메리카에서까지 횡행했던 마녀 사냥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논문 하나 썼었는데요. 그 1900년도 초까지 북아메리카 캐나다 지역에서 마녀로 몰려서 처형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00년도 초였어요. 20세기 문명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울리지 않는 이유에 잘 나타나지 않고 뭐 약초 같은 거 캐러 다니고 옷차림도 조금 좀 별스럽고 그런 마녀가 되는 거예요. 마녀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마녀 규탄대를 하더니 그냥 처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극단적인 일인데 그 주류사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 소외시키는 것. 벌써 10여 년 됐나요? 프랑스에서 히잡을 입고 있는 여학생들을 퇴교시키거나 또 집단 린치하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적이 있었죠. 단지 아랍에 복색을 했다는 거, 아랍식의
복장, 스카프를 둘렀다는 이유로 린치를 당하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관용을 주장하는 프랑스도 그렇게 배척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썼던 그 논문에서 보면 마녀되긴 참 쉬웠습니다. 중세 때부터 그 20세기 초까지 동네 사람한테 조금만 미움받으면 마녀가 됐어요. 사회만 조금 틀어지면.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동네 사람 눈밖에 나지 않게 전전긍긍한 것이죠. 눈밖에 나지 왕따 되지 않으려고. 그런 것들이 서유럽, 북아메리카에서 자행됐던 일이었습니다. 출신 계급, 인종, 출신, 소속 국가, 종교는 우연의 소산일 뿐인데 그에 소속하는 것이 마치 필연적인 선민이 된 것처럼 얼마나 많은 불행한 역사가 개인 간에, 인종 간에, 국가 간에 자행되어 왔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내 의견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종교도 우연의 소산이라고 제가 넣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종교가 우연의 소산에 이의 제기하실 분 없습니까? 종교는 필연이다. 그러니까 종교는 톨레랑스 정신이 다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하는 수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 어려서 절은 많이 다녔어요. 근데 하여튼 절대 종교로 갖지는 않지만 모든 종교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유학할 때는 성당 다니는 걸 취미생활로 했고요. 성당 구경 다니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절도 많이 다니고요. 모든 종교를 독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다 존경합니다. 존중해요. 그런데 자기 종교만을 유일한 종교로서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도 존중하는 사람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종교도 우연의 소산 중에 하나인데 그걸 마치 필연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고 탄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멜소가 마지막 회신 장면에 이르기 전까지도 견지했던 반사회적 염세주의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를 탄압하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부조리한 사회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무신론적 구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멜소는 자기가 살아온 부조리한 삶에서 시간과 죽음의 어두운 흐름이 있었을 뿐 하나님의 자리는 없었다고 봅니다. 이 대목은 멜소가 자기의 지나온 삶을, 즉 낯선 삶을 부조리한 삶이 있다고 처음으로 규정하는 의미 있는 언급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멜소가 자기 삶을 부조리했다고 처음 규정하는 대목입니다. 내가 살아온 이 부조리한 전생에 또한 내 미래의 저 밑바닥으로부터 항시 한 줄기 어두운 바람이 아직도 오지 않은 세월을 거슬러 내게로 불어 올라오고 있었다. 내가 살고 있는 저 실감난다 할 것도 없는 세월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모두 다 그 바람이 불고 지나가면서 서로 아무 차이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 어머니의 사랑, 그런 것이 내게 무슨 중요성이 있단 말인가. 그 하느님,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 사람들이 선택할 운명, 그런 것이 내게 무슨 중요성이 있단 말인가.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종교를 운운하는 건 의미가 없다. 무신론적 입장이죠. 인간의 구원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귀를 통해서 속죄하고 구원을 받는다? 그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계화 융화를 보겠습니다. 무감각하고 냉정하게 보는 멜소는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견됩니다. 관속의 모친을 2차례에 걸쳐 보지 않았다고 했지만 애초에는 원래 빨리 보려고 했던 대목도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문을 보면요. 양로원은 마을에서 2km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나는 걸어서 갔다. 곧 엄마를 보려 했지만 문지기가 하는 말이 원장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애초에는 어머니를 금방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원장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얘기가 딴 데로 가고 멜소는 피로감을 느껴서 이제 안 보겠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 양로원에서 주위의 풍경을 보면서 아, 우리 엄마가 말년에 왜 그렇게 보냈을까 하는 그 어머니의 그 슬픈 감정을 동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멜소가 이렇게 비정한 불효자식만은 아닌 것이 이제 드러나죠. 결론적으로 부조리한 삶을 부조리의 인간이 지향해야 할 부조리의 삶은 삶이 부조리하더라도 외면하거나 자기 방어적 거리를 두거나 부조리한 현실에 영합할 것이 아니라 부조리한 삶을 명철하게 직시하고 비판하고 그에 저항하는 노력을 개인 자신에서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전개함으로써 이방인이 없는 사랑의 세계를 이룩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까미가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신성모독적인 의도 없이 멜소를 통해서 우리들의 분수에 맞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그리스도를 그려보려고 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부조리한 사회적 편견과 제도에 대항하고 진실을 밝히려다 희생되는
사람들을 매수가 표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